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세무 2급 해당되는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당좌자산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작품 다 암기하고 계시죠? 이렇게 회계 원리 때 재무상태표의 규정들을 정확히 틀을 잡아놓고 외워놓고서는 이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어디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알게 되는데 이걸 없이 그냥 수업을 듣게 되면 중구난방이에요. 아니 그 어저께 이제 수업했던 세무 1급 수업에서도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좀 기가 막혀요. 알고는 있으면서도 또 물어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좀 제가 벙찐다 그럴까? 아니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은요 목적이 이 목적도 몰라. 저는 막 흉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 재고자산은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얘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우리 그 전산회계 2급 회계 원리에서는 주로 상기업인 상품을 다루지만 우리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조건에서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 세 개가 주 용어가 되겠죠. 제품을 나타내는 용어, 제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제조 과정, 제조 공정을 통해서 완성된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개정 과목. 제품이요? 그러면 제조 과정에 있는 건 뭐예요? 제공품. 제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얘네들을 설명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품부터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있었는데 이 재고자산에서의 이슈, 즉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질문은 여기 재고자산 갖다가 처음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다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회계 원리 때부터 나왔던 거 제일 대표적인 게죠. 운반비였었어요.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매입, 제품은 아니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할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그 운반비는 상품 계정으로 또는 제품 계정에 다 포함시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만 우리 이제 회계 1급 과정 넘어가니까 상품을 갖다가 또는 원재료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게 운반비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에서 수입한다면은 보험료도 들어갈 것이고 하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창고비도 들어갈 것이고 보관료도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다 어디에 포함시키라고요? 매입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자산에다가 다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자격시험 문제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입에 대한 부대 비용을 갖다가 다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왔던 게 뭐였었느냐 하면 여기 매입 환출이라든지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 금액들은 다 빼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순 매입이익이라고 불렀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순매입액을 즉 총 매입액에서 여기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빼고 걔를 순매입액이라는데 이 수입 매입액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이 당기 매입액이 이 자리에 들어갈 금액이 순 매입액이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기초재고 있고 기말재고 있고 그럼 여기 매출원가가 계산이 된답니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면 여기다가는 써놓지 않았지만 이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손익구분에서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요 문제가 세트로 한 문제로 나온다 그랬었죠. 그런데 세무 2급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업이익을 갖다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식을 모르면 손익 구분을 할 줄 모르면 말뜻을 못 알아듣겠죠. 영업 이익까지 시험 문제에서 나온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기 영업의 수익은 더해지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수익 나오죠. 그것까지도 건드려요. 그러면 문제가 이하하고 주고서 그 금액을 구하라는 게 여기 전산세무 2급에서 재무회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여기 매출액 이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빼줘야 되죠. 즉 여기에 매출액은 어떤 매출액을 써주라 그랬어요? 순 매출액을 기록해야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 매출원가가 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매출원가로 들어가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매출 총액이 나올 것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손상각비를 준다든지 접대비를 준다든지 복리후생비를 준다든지 기부금을 준다든지 여러 계정의 금액을 주고서 영업이익은 그래서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정들도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우리 손익계산서 배우실 때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수익하고 영업의 수익 같은 거 구분했던 거 해봤었죠? 잘 봐두셔야지 돼요. 특히 판관비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구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기초 재고액하고 단기 매입액하고 합친 용어를 우리 뭐라고 불렀었느냐면 판매 가능액이라는 용어로 썼었던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 더한 금액도 판매 가능액이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원론적인 얘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험 문제에선 안 나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산식으로 매출원가와 여기 매출 총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다시 매출원가와 매출 총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 회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회계 처리할 때 우리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우리 회계 원리 때 배울 때요.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냥 금액만 적을게요. 만원.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이라고 그냥 매출 처리를 해버린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렇게 팔았는데 이 제품 매출 안에 이익은 얼마고 그다음에 원가는 얼마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총기법이라고 불렀죠. 두 개가 합쳐진 방법. 분기법도 있었어요. 분기법은 상품 매출이익, 제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하고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이었었는데 걔는 주문 생산에서 판매되는 수량이 적을 때는 회계 처리하기가 쉽지만 많으면 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대부분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원가하고 이익을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총기법으로 그냥 제품 매출 다 처리하고 이 매출한 금액 여기다가 순매출액 계산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한 거 기말재고 빼가지고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매출액은 판매된 거니까 합계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매출액에서 여기 계산된 매출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 얼마 나오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고 계산하려고 이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매출원가하고 매출 총액 얘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연간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지 된다 했죠. 그게 언제예요? 결국은 기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 과정과 재고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여지껏 배웠던 거하고 차이 나는 거 있어요?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를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기말 재고를 결정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선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 수량과 단가를 곱하게 되면 우리 재무 제표에 반영하게 될 기말 재고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실질재고조사법, 그다음에 계속기록법, 그다음에 혼합법 세 가지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기 우선 제일 아이디어한 방법,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제가 개별법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개별법은 그걸 언제 사왔는지, 얼마에 주고 사왔는지, 어디서 사왔는지를 다 기록해 놓는다 그랬었죠. 제일 아이디어한 방법이긴 한데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로 전국망을 갖고 있는 유통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 포스 있죠. 그 포스 시스템이 바로 개별법에 의한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개별법을 쓸 수는 없고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1급에서는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을 섞어놓고 성격이 다른 거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였었고, 여러분이 그걸 연습을 해보셨단 말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전제조건이 뭐가 전제조건이라 그러냐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전제조건이었었어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그러면 월초에서 월말 또는 기말로 갈수록 단가는 계속 증가했었죠. 그래서 우리 회계 1급 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제가 다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었죠. 그거 혹시 필요하신 부분 있다면 복습하시고요. 그 내용들 한 번 더, 지금 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유튜브 보시고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갖다가 단가 결정을 하는데,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가 제일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회사에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후입선출법으로 방법을 바꾸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기말 재고가 감소하게 된다면 지금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5가지 계정을 그 중에서 하나만 알면 그 방향을 기억할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하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제가 했나요? 여기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자, 매출원가 기말 재고, 여기 기말 재고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죠?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는 감소하겠죠. 그죠? 이 기말 재고하고 이익하고 자본하고 법인세 비용 이 네 가지는 항상 같은 방향이어야지, 반대되는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계정에 한 가지 계정만 정확히 그 방향을 알게 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 금방 찾아낼 수 있다 그랬었고, 여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과대 평가, 과소 평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랬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 36페이지요.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이렇게 나와 있고, 재고자산을 외부에서 매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가 제조하는 경우, 밑에 삼각형 표시 띵띵 나와 있죠. 얘네들이 바로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 간단하게 메모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항목이죠.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항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순 매입액 계산하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매출 총 이익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렸고, 기말재고 자산의 평가, 기말재고 자산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두 개를 갖다가 설명해 놨고, 우리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친 혼합법을 사용한다고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실질재고조사법하고요,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계속기록법 비교해 가지고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설정 방법,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가 흐름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 개별법,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다음에 소매제고법. 이 소매제고법은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백화점 같은 데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백화점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얘는 소매제고법은 그냥 판매되는 가격의 몇 퍼센트를 원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여기 후입선출법 있잖아요. 후입선출법도 우리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의 방법을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후입선출법은 쓸 수 없다. 쓰는 건 상관없지만 하여튼 인정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디귿에 보시게 되면 각 방법의 비교에서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해가지고 매출에 특히나 그 기말재고하고 매출원가 보세요. 기말재고하고 매출원 크기가 그 대소관계가 선입선출법과 맨 끝에 후입선출법 비례관계로 쭉 나타나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기 기말재고에 대해서 수량 차이와 단가 차이가 생겼을 때 여기 수량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수량 차이는 정상, 우리 감모라는 용어 쓰기로 했었죠. 근데 이 수량 차이를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쓰게 되는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 차이 여기다 써볼게요. 감모는 정상 감모가 있다고 그랬었고요. 정상 감모는 그냥 판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원가 처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비정상 감모분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의 감모 분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량이 100개가 차이 나는데 우리가 70개까지는 예상을 해요, 연간. 그렇다면 70개는 수량이 차이 나도 제조 과정에서 또는 유통 과정에서 창고의 보관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알고 있었다면 70개 실제로 팔린 건 아니지만 팔린 걸로 해서 매출원가 처리하는데, 나머지 30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 판매된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자체에서 주의하기보다는 재고자산이 판매가 된 것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뀐 거 제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예, 적요란에다가 8번 타 계정 대체라는 거 반드시 써줘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 제가 재고자산이라고 썼지만 상품이었다면 상품이라고 쓰라는 뜻이고, 제품이었다면 제품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재료라면 원재료를 쓰라는 뜻이에요. 재고자산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 여러 가지 재고자산들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기정들이라고 얘기해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가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가 차이, 지금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기정 쓰기로 했었죠.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쓰라고 또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저가법이라고 그랬었죠.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써놓을까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지금 1,000원인데 얘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9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00원이 차이가 나죠. 그럼 100원만큼은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금액을 우리 재고자산에다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900원을 써야 되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났을 때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여기 평가 손실 해서 얼마? 10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100원 이렇게 쓰라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가가 900원이 아니라 만약에 1,200원이라고 한다면 300원, 200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인식하냐? 이런 건 없다 그랬었어요. 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장 가격이 우리 갖고 있는 장부 가격보다 낮을 때만 기록하라고 하는 저가법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었죠. 저가일 때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는 지금 재고자산의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내년에 갑자기 1,100원으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회복을 시키는데 얼마까지? 처음에 떨어졌던 금액까지만 환원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얼마만 더 환원시키면 돼요? 100원을 거꾸로 다시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환원시킬 수 있는 금액은 여기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 100원 다시 환원시키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얘도 대손충당금처럼 환입이라고 그랬어요. 환입해서 100원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 이제 TAT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대손충당금처럼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환입시킨다. 원래 기존의 이등 금액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39페이지에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좀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 내용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계 1급 때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근데 세무 2급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죠. 교재에서도 회계 1급 때 설명했던 것만큼 자세하게 설명 안 나와 있잖아요. 왜요? 회계 1급 때 배운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만 요약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40페이지에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선적지 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이것도 다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보통 미착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칭으로는 미착품이에요. 또 미착품 대신에 미착 상품이라고 쓸 수도 있고 미착 원재료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자, 봐요. 우리 지금 현재 기말 결산을 하는데 창고에 우리 재고가 지금 10만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지금 여기 5,000원어치 기말 미착품이 지금 저기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재고자산은 얼마라고 표시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라고 표시해야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거기선 벌써 선적을 했으니까 우리 기말 재고, 이거 선적 재고는 우리 거죠. 그러면 얼마로 표시한다? 10만 5천원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요, 그러면 쓸 필요 없는 거죠. 도착해야지 우리 거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거 아닌 것이라 재고자산은 그냥 10만원으로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와 있냐면 저당 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당 상품은 그냥 맡겨놓은 거죠. 똑같이 저당 맡겨놓은 금액이 5,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로 표시해야 돼요? 10만 5천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예를 드렸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지금 돈이 없어 죽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제품 생산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00대 맡겨놓고 돈 좀 먼저 갖다 빌려 쓴 거예요. 근데 그 맡겨놨던 그 제품에 대한 재고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재고 금액을 결산할 때 우리 재고에다가 포함시켜야 되겠느냐, 포함시키면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당이란 뜻 자체가 맡겨놓은 거니까 우리 거란 뜻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건 재고자산에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뭐 할부 판매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품. 위탁 상품은 제가 교보문고를 예를 들어 놨죠. 위탁 상품 맡겨놓은 금액이 교보문고에다가 우리가 5,000원어치 맡겨놨대요. 근데 얘가 지금 아직 안 팔렸어. 그럼 재고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죠. 위탁 상품이라는 것은 재고만 그냥 옮겨놓은 상태라 그랬었고, 근데 만약에 여기 위탁 상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상품을 받아놓은 입장은 수탁자가 되겠죠. 이 수탁자가 5,000원 중에서 2,000원은 판매가 됐대요. 그럼 판매가 됐으면 재고자산은 얼마만 남아있겠어요? 3,000원. 3,000원만 포함시키면 돼요. 되셨나요? 위탁 상품을 적성품이라고도 불러요. 적성품의 뜻은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자, 그 다음에 시송품. 시송품은 사용해보고서 사세요라고 해서 보낸 거죠. 모두 똑같이 시송품이 5,000원어치 있었는데, 시송품에 다른 말은 시용품도 돼요. 시송이라는 것은 보냈다는 뜻이고, 시용은 사용해보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송품인 경우에는 지금 그 물건을 받아서 써본 사람이 괜찮네? 그래서 구매 의사를 밝히면 걔는 판매된 것으로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우리 재고자산에다가 포함시킨다고 얘기 드렸었죠. 자, 구매 의사를 밝힌 거 2,000원이래요. 그럼 판매된 거는 2,000원이라고 보면 되고, 재고자산에 얼마 반영하면 되겠어요? 3,000원만 반영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까지 설명을 해드린 파트가 지금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서 진도 나간 부분 꼼꼼하게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1페이지 보면 확인 예제 나와 있죠? 확인 예제가 우리 회계 1급 배웠을 때보다 문항수가 확 줄었죠. 왜요? 왜요? 자, 그래서 그 문제 갖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전 유동자산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비유동자산을 설명해 드리는데,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가 투자자산이지만 교재에서는 유형자산이 더 중요한지라 유형자산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유형자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좋겠다. 계속 녹화 시간이 30분이 안 넘어가. 지난번에 회계 1급 배울 땐 시간 오부지게 걸렸는데 좋네요.